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통계청이 오는 9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죠. 전년 동월 대비 5.6%, 전월 대비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6.3%를 기록한 후 두 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인데요. 물가가 과연 정점을 찍은 것일까요? 다음 주 금통위 금리 결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9월 소비자 물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는데요. 5.6% 전년 동월 대비. 전월에 비해서는 0.3% 올랐습니다. 석 교수님, 이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률 좀 둔화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둔화된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이제 석유류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에 관해서는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4.5%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달의 경우에는 4.4%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비 0.1 퍼센티지 포인트 오히려 상승률이 늘어났거든요. 높아졌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로 정의하고 있는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의 경우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4.1%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난달에는 4.0% 상승이었으니까 네. 0.1 퍼센티지 포인트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졌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의 추세를 볼 뿐만 아니라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의 효과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산유국의 감산 결정 같은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아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크고요. 식료품 가격도 역시 중부 지방의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같은 기후 요소에 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외생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효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예,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직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직 물가가 크게 잡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명목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보면 이제 5.6% 올라서 7월, 8월, 9월 두 달 연속 이제 둔화된 걸로 이렇게 보고 혹시 이게 물가 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석 교수님은 이제 그렇지 않다.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오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성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선 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전체 지수가 좀 둔화된 이 둔화된 요인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9월 이제 물가 지수가 둔화된 요인은 이 방금 말씀하신 근원 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닌 유가가 꽤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석유류 가격이 전월 동기 대비 2.7%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가격 같으면 오히려 증가하는 바람에 그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좀 끌어올리는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조금 떨어져서 요즘 배럴당 한 80달러 전후, 80달러 전후 선이잖아요. 그런 게 영향을 좀 줬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식 물가가 거의 10% 가까이 뛰었던데 실제 그러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크게 개선은 별로 안 된 거네요.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개선이 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농수축산물이나 공업제품이나 전기 및 가스류 같으면은 지난달에 비해서 8월달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감소가 전반적으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체를 좀 떨어뜨리긴 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서비스 물가가 0.1% 증가했고 특히 그 중에서 외식 물가가 9%나 증가한 것이 사실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3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외식 물가가. 예. 아마 이거는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식당에 가시면은 이제 물건값 그 식당의 예. 가격이 굉장히 오른 그러니까요. 편이고요. 예. 그게 아마도 지난 그 여러 가지 지난 2달간 재료비 상승 같은 것이 이제는 외식 물가 쪽으로 옮겨가지 않았나 싶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전이된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재료 값이 오른 것들이 이제 그동안 조금 견디다가 가격 인상 요인이 가격에 다 반영이 돼서 예. 외식 물가 같은 게 크게 올랐는데 그러면 이 외식 물가 같은 거는 쉽게 떨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건? 예, 맞습니다. 미국도 지금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발표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도 항목별로 따져 보면요. 예. 이게 서비스 가격이 이제 그 재화 가격보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한 경향성이 보이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코로나19로 그동안에는 이제 방역이 크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었는데요. 최근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와서 대면 접촉을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도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외식 서비스 그쪽의 가격 상승이 커졌고요. 나와서 사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에서 교통비도 많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한국도 이제 비슷한 경향성을 쫓아가는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송 교수님께서도 네.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제 재료비가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죠. 예. 그래서 국제 곡물가 상승하니까 이게 사료로 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축산물 가격,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도 크게 상승을 했고 이런 재료비 상승이 그동안 누적돼 있다 보니까 이제 외식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외식에 대한 수요도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수요까지 증가를 해서 외식비가 이제 지금 크게 상승을 했고 이거는 조만간 잡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전체 소비자 물가 지금 두 분이 중요시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 이런 걸 따져보면 이게 지금 물가 가장 또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정점을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언제가 정점이냐 이건데 지금 정점을 지났습니까?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통계청에서 보기에는 7월이 정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7월에 6.3%포인트였고요. 6.3%였고요.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지난달에 5.7%, 이번 달에 5.6%이니까 정점을 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근원 물가 지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은 물가 자체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가격의 변화가 사실은 아직 큰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며칠 전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발표하기를 감산을 발표했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발표한 것은 아마 경기 침체로 갈 테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안 되니까 공급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과연 어느 것이 더 강한 힘을 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런 두 가지 공급 요인에서 보면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오를 수 있는 가격도 있고요. 제가 좀 더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료비 상승에 따른 외식 물가 상승이 주는 영향인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동결이 된 상황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인건비를 상승시키지 않고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건비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에 따른 또 다른 물가 상승 요인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피크라고 말하기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점의 피크의 변수가 지금 국제 원유 가격을 말씀하셨고 원유 가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오펙 플러스의 감산. 최종적으로 감산이 어떻게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감산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감산을 하루에 100만 배럴 이제 감산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보도가 있고요. 100만 배럴이라는 것은 일일 생산량의 1%, 전 세계 생산량의 1%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측하기로는 최소 일일 생산량의 50만 배럴 이상
감산할 것이다. 5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까지 감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러시아 지금 최근에 G7에서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하기로 러시아를 제재하는 측면에서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제재하는 측면에서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하기로 결정한 러시아가 지금 적극 지지하고 있거든요. 감산을. 네, 원유 감산을.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원유 가격 상한제를 G7에서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원유 가격 상한제를 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오펙 플러스가 원유를 감산을 하게 되면 이 원유 가격 상한제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 입장에서는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러시아한테 이제 더 암묵적으로 더 싸게 원유를 살 유인이 더 커집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가 암묵적으로 이제 인도나 중국에다가 원유를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적극 이거를 찬성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오펙 플러스에서 이 감산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2050년이 지나면 선진국들이 더 이상 원유를 안 쓰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이라서 2050년 이전에 최대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유를 가격을 올려서 비싸게 팔아서 부를 축적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배럴당 100불 근처로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겠다. 또다시 예. 배럴당 100달러.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석유류 가격 하락이 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을 떨어뜨린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7월의 정점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이고요. 네. 다시 뭐 물가 상승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유가도 상승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 가장 또 걱정되는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환율. 예, 환율 다시 상승하면 수입 물가 상승이 또 이어질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수입 물가뿐만 아니라 지금 유가 상승도 예측이 되는데 유가는 원유는 또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유가 상승에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되면 이거는 뭐 더블 트러블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또 수입 물가 상승이 그러네요. 확대돼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이 뭐 1,430원, 1,440원 언저리를 지금 위협을 했는데 어느 정도 물가에 영향을 줍니까? 원달러 상승이라는 것은? 원달러 상승이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수입 물가에 당장 예.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게 사실은 그 수입하는 지금 이제 유류 가격에 크게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서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 예. 하고 또 실제로 유류 자체가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환율이 이렇게 좀 빠르게 증가했을 상황에서는 그 타격이 굉장히 빠르게 가긴 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체는 다는 아니고요. 이제 이게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다른 어떤 근원 물가 이런 데서는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제 조금 상황을 조금 보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원달러 환율 다시 오르는 게 이제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죠. 국제 유가가 다시 꿈틀대면 또 배럴당 100달러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80달러 후반선에서 조금 안정이 되는 듯 했는데 또 오를 수도 있고 10월부터는 왜 지금 전기가스 요금 이미 인상을 발표했잖아요. 이게 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것도? 예,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전기 가스 요금 뭐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뭐 예. 앞으로도 또 인상을 추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뭐 전기랑 가스, 결국 특히 가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요. 네.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를 무기화 선언을 하는 바람에 유럽은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무기화를 하니까 대체 수입처를 유럽에서 찾아서 헤매서 네. 뭐 호주, 뭐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다 보니까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처였던 호주도 천연가스가 이제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다. 이러면서 이제 당분간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선언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도 급격하게 상승을 한 상황이니까 도시가스 공사 입장에서도 가스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적자 폭이 급격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전력의 적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예. 더 이상 뭐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이 누적된 적자가 언젠가는 결국은 뭐 도산하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 세금으로 메꿔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 또 이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억제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상대 가격 체계의 교란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소비자에게 주는 신호인데요. 이 전기 가격이랑 뭐 가스 가격이 상승하게 놔두면 그 가격을 보고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전기와 가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다시 가격이 안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가격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누르니까 수요가 줄어들지가 않는 겁니다. 다른 제품들의 수요는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데 전기와 가스의 가격은 안 올라가니까 네. 다른 제품보다 오히려 싸지 않느냐. 이래서 외식도 안 하고 추운데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 이러면 오히려 가스와 전기 집에 있으니까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가스하고 전기와 관련된 에너지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늘어나고 에너지 국제 가격은 비싸졌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커지는데 그 원인이 에너지 수입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무역 수지 적자도 올라가고 경상 수지 흑자폭은 줄어들면 또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원달러 환율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리기로 한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기 가스 요금을 인위적으로 눌렀을 때 생기는 부작용, 전략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무역 적자를 더 가중시키는. 이론적으로는 맞네요. 맞지만 그 전기 비싸진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내는 가구들, 주부들 좀 주름살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점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판단할 때 다시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네요. 지금 보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인들도 있고요. 또 이게 전기 요금을 올릴 때 정부에서 이번에 얘기한 것은 산업 전기 요금을 좀 먼저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농수산물이나 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데 대한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달에 비해서 9월 달에는 그런 농수산물이나 공업 제품의 가격이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졌었는데 그것이 다시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전체 CPI 말고 근원 CPI 자체도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이제 시차가 있겠지만은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가서 10월 달에는 물가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싶은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큰 폭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 지금 명목적으로는 이제 7월 6.3% 이후에 8월 5.7, 9월 5.6 낮아졌지만 10월에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정도 환경이라면 자, 이 중요한 게 이 정도 물가 상승률에서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인데 이게 다음 주에 금통위가 예정돼 있잖아요. 물가 상승세를 감안할 때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뭐 이번에 금통위에서 최소 빅스텝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 0.5%? 예, 최소 0.5%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에 한 번 더 남은 나머지 금통위 회의에서도 또 다른 빅스텝 12월에도? 최소 2번의 빅스텝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은 통화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작년 8월부터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효과에는 시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연설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미치는 효과는 시차는 약 1년이 걸린다. 그래서 페드에서 최근에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페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8월부터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 효과가 최소한 올해 8월부터는 나타났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금리 인상의 물가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계속 올려야 물가를 된다. 잡으려면 더 올려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미국과 한국 간의 환율이 또 중요한데요. 이 환율이 계속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 그게 수입 물가 상승을 시켜서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이 채널이 있는데
원달러 환율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 기초 체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가 역전이 된 상황이고 현재 금리 차는 0.75% 포인트입니다. 예. 그런데 연말까지요.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 상단으로 4.5%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은 이창용 총재의 포워드 가이던스에 따르면 두 번의 베이비 스텝으로 3%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빅 스텝을 하지 않는다면요. 예. 그러면 현재는 0.75%포인트인데 연말에 1.5%포인트로 두 배나 벌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지금 현재도 환율이 지금 1,300원이 넘어가서 이 정도인데 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2배로 벌어지면 연말에는 진짜 뭐 환율이 1,500원 넘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소비자 물가가 더 올라갈 요인이 되니까 이거를 최소한 1%포인트 안으로 줄이려면 최소 두 번의 빅스텝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1%포인트 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0.5% 두 번, 10월도 0.5%포인트, 그렇죠. 11월도 0.5%포인트. 예. 야, 이 빛이 많은 분들 정말 실제로 이게 현실화된다면 참 걱정스러운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물가 상승세, 이 빚, 개인 가계 빚, 경기 동향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그래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 이번 달에 빅스텝을 하는 것은 이미 사실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거 10월에 다음 주에는 0.5%포인트가 예, 확실하다.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님도 말씀을 조금 이번에는 0.5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이해는 하고요. 예. 이제 관건은 11월 달에 있는 금통위에 과연 다시 한번 빅스텝을 할 것이냐 말씀하신 거죠. 우리 교수님 예. 말씀하신 거죠.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한국은행은 참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안 하자니 그 말씀하신 것 같은 금리 격차를 1%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과 하자면은 또 이게 그 지금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또 경기가 빠르게 식는 이런 효과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선택 사항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빅스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쪽에 연달아 11월에도 예. 10월 달은 뭐 저는 이미 한다고 보고요. 기정사실로 예. 보고. 11월 달에도 하지 않을까 싶은 쪽에 있긴 합니다. 그래요? 정말 이걸 신중하게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영국 상황을 보시면은 그 영국 총리가 무책임한 그 감세 발언 한번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거의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고 외환 위기에 갈 뻔했습니다. 영국이. 사실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 기축통화의 국가이고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영국은 미국과 상설 통화 수합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저 정도로 휘청거렸다 그러면은 저게 웬만한 나라였으면 아마 외환 위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 번 한 번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빅스텝을 두 번 하면은 경기의 불황이 오긴 올 것입니다. 올 것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거긴 할 건데요. 근데 과연 고통을 계속 길게 인플레이션을 계속 허용해서 고통을 길게 끌고 가서 정말 계속 괴롭게 살 것인지 아니면은 좀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고리는 좀 끊어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결단이 저는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3차례 밟고 11월에 또 한 번 할 것인가가 투자자들의 관심이었는데 우리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연달아 10월, 11월 해야 된다는 주장을 두 분이 이제 동시에 하니까 상당히 긴장됩니다. 이 정부도 굉장히 이게 지금 곤혹스럽겠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주장하시는 걸 보니까 정부 생각은 뭘까요? 정부는 글쎄요, 제가 뭐 저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계부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뭐 물가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보면 예. 뭐 얼마 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뭐 가계부채를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려를 예. 표명하고 이러는 걸 보면 정부는 이제 계속 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하는 게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예. 7월달 원화대출 연체율,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22%입니다. 예. 그게 6월 달에 발표한 자료는 0.20%였거든요. 예. 근데 0.20%는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을 매저한 이후로 최저치였습니다.
그거 대비 0.02% 포인트밖에 안 늘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연체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그만큼 연체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뭐 소상공인 뭐 만기 유예 연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요. 예. 그래서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를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지만요. 일단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랑 기재부에서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정말 취약차주 지금 물론 위험 신호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요. 네. 다중채무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요? 예, 그다음에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신용카드 리볼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신용카드로 구매한 것 중에서 그거를 이번 달에 다 월급 들어왔을 때 갚지 않고요. 일부 금액만 갚고 나머지는 사실 이자를 지불하고 남겨놓는 겁니다. 사실은 대출인 거죠, 이게. 그 잔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신용카드를 이번에 쓴 돈을 다 갚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죠, 소비자분들이. 네. 그게 이제 일종의 위험 신호인데요. 이런 이제 한계 차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 차주분들 같은 경우는 핀셋 지원으로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좀 관리를 하는 게 그렇다고 또 무작정 또 퍼주기를 하게 되면 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가 생겨서 예. 이번에 영국의 예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영란은행과 신임 트러스 총리가 리즈 트러스 총리의 재정정책이 엇박자가 나니까 막 예. 외환위기까지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주의하고 핀셋 지원으로 취약차주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 지금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또 물가 동향 못지않게 결국 미국이 어떻게 금리 결정을 할 것인가가 변수인데 미국은 물가 동향이라든지 현재 금리 또 한 번의 뭐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실한 건지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는 좀 떨어졌지만은 미국의 근원 CPI도 그러니까 근원 PCE라 그러죠. 미국 사실 PCE라는 지수가 미국 그 연준에서 평가하는 굉장히 물가를 그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근원 PCE 자체가 지금 사실은 별로 감소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특히 연준 입장에서 생각했을 네. 때는 금리를 더 끌어올리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됐고요. 아직까지 고용도 뭐 조만간 발표가 되겠지만 괜찮은 편이고 하기 예. 때문에 물가를 아마 이제 그 금리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계속 할 것 같고 9월달에 봤을 때도 9월달에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가 별로 안 오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는요? 예, 왜 왜냐하면은 그렇습니까? 그 일단은 달러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그 유가 자체가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유가는 별로 오르지 않은 면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수입 물가도 좀 감소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9월 달에는 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은 문제는 근원 물가는 여전히 미국도 못 잡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그렇게 안정화시키고 있지 못하고요. 예. 실제로 파월 그 의장이 말하기를 본인들이 정말 보는 거는 근원 PC다. 근원 이제 그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를 중요하게 본다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2%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2%대까지 가는 곳은 예. 가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계속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PC,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감안할 때는 긴축을 계속할 것이다. 예. 그럼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것 외에 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지금 없겠습니까? 한국의 금리 올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뭐 일단 예.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소화해야 되죠. 예를 들어 IMF의 정책 처방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최근에 IMF의 이제 연구진들은 뭐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에르 올리비에 그랑차스 뭐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국제거시경제학. IMF 부총재인 기타 고피나스 역시 국제거시경제학의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 둘이의 정책 처방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조언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필요한 재정 지출 지출을 최소화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나친 감세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취약 네. 계층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그다음에 절대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가격 체계를 교란하는 정책을 하지 말아라. 인위적으로 가격 체계를 교란하는 정책을 하지 말아라. 예.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엇박자를 내지 말아라. 그리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의 키는 중앙은행이 가져가야 된다.
예,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아라. 네.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 교수는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 외에 뭐 그럼 그게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겠네요.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네요. 지금은 또 그런 다른 상황이고 방법이. 방금 말씀하셨던 예. 그 두 분의 그 조언을 정확하게 반대로 한 국가가 영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정확하게 반대로 하니까 시장에서 저러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줬고요. 또 최근에 호주에서도 이제 금리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호주, 예, 호주도 빅 스텝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낮게 베이비 스텝을 했는데 이거 자체도 호주 달러가 뭐 어젠가 오늘 밤인가 이렇게 1% 정도 폭락하는 어떤 약간 그런 위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금리 인상 속도를 다소 고통스럽지만은 함부로 떨어뜨리는 것은 좀 정말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 시장의 금리 인상 기대에 어긋나서 더 조금 했더니 그 나라 통화가 그냥 급락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조금 잘 보고 정책 결정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요. 예. 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관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